미투가 과연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개인으로서 진짜 선택지가 거의 비혼밖에 취약한 계층일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가장 그 핵심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예. 최고로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미투 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성분들이라면 살면서 한 번쯤은 불쾌한 경험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 저는 그렇게 심한 그런 폭행이라든지 그런 경험자는 아니지만 간단한 성추행을 당했던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고 그 장소에 갔을 때 혹은 남성분들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많이 두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미투 운동을 한번 보면서 내가 겪었던 일도 많은 여성들이 겪었던 경험이구나.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희망을 얻었거든요. 이게 권력의 문제도 맞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여성의 문제인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미투 운동을 대할 때 검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욱 자유롭게 더 크게 제 목소리를 내도 될지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투 운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있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말을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증거가 없는 게 문제거든요. 미투 운동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증거가 없어서 내가 얘기를 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다니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미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개인적인 복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검열을 한 끝에 공개하지 않으면 이런 나쁜 행위가 계속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저는 이런 쪽에서 얘기를 계속하는 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하지만 그 행위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듣고 알고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대답해 주신 분들이 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향해서 생각이 모아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한잔 하시고 시원하게 쭉.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떡하죠? 이번 시간에도 질문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미투 운동이 또 SNS에서 바이럴이 되면서 또 크게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투 운동 관련해서 저는 SNS 반응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여자 망신을 시키냐. 피해자인 여성이 훨씬 더 좀 비난의 강도가 더 커지는 거죠. 같은 여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여자라서 여자 피해자한테 그렇게 비난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회에서 좀 2차적인 지위에 있다 보면은 여자가 아니라 부차적인 지위에 있다 보면은 지배적인 생각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적인 세계에서 비난받는 만한 얘기에 대해서 더욱더 비난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굉장히 구분을 해놓고 보통 남성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에 동조하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심하게 비난을 할 수도 있다는 심하게라는 건가요? 포인트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네. 한번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우리가 그 식민지 지배를 겪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일본 순사보다 한국계가 더 심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인이 당연히 더 나빠서가 아니라 보통 식민지 본국에서는 훨씬 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지배적인 체제 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지배적인 체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거를 더욱더 내면화해서 더욱더 강하게 발현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미투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력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로부터 두 번째 강연을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주희 교수님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함께 나눠서 제가 어떤 이야기로 특강을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끝에 백래시에 대해서, 백래시 현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의 자살이 시작이 되면서 각종 여론이 악화되는 경향이 심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래시는, 그러니까 대반격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남성성이 굉장히 지배적인 규범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이라고 하면 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래서 특정한 권위를 가지고 보통은 풀타임 가정주부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물론 굉장히 강하고 경쟁을 좋아하고 많이 하며 그로 인해 성공한 그런 남성성을 단일한 규범으로, 이상적인 규범으로 특정화하는 그런 경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헤게모니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헤게모니적인 지위를 가진다, 헤게모니적인 이데올로기다. 제가 여기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특정한 가치 체계 정도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이해를 자기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여성답게 행동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의 밖을 벗어났을 때, 저항을 표시했을 때 대안이 마땅치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조 시대 때 어떤 특별한 여성이 나는 남녀 평등적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성한테는 길에서 객사하는 일밖에는 대안이 없었을 것이고, 그 이데올로기에 맞게 행동을 한다면 보상이 강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공격과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헤게모니적인 지위를 차지한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대항을 해봤자 그 헤게모니적인 이데올로기 안에 포섭이 되는 수밖에 뭐 대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 반격의 사례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대학원 때 봤던 책입니다. 이게 백래시라는 책이고 수잔 팔루디라는 그 여성이 쓴 책인데 거기 이런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그 당시 90년대 초반 30대가 넘은 여성이 결혼을 할 확률은 테러리스트한테 총을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 근데 미국 90년대 초반에는 테러리즘이 지금처럼 심각한 문제가 됐던 시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확률이 낮은 거예요. 물론 잘못된 통계죠.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여성이 약진하고 여성이 동등한 지위를 추구하니까 이게 위협으로 다가왔고 그 헤게모니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죠. 이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잘 맞춰 살면 여러 가지 보상이 따라와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이 질문해 주신 그 내용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여성들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이해에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까지도 그렇게 잘 받아들여서 오히려 여성을 공격하는 데도 활용을 하는가 하는 점들을. 이게 굉장히 참 극복하기 어려운 이데올로기예요. 가부장제라든지. 그래서 모든 노력이 주변화되거나 아니면 포섭되는 거로 끝나기 쉽습니다. 미투도 그런 맥락하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투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도.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남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여성들은
그 공격 내용 자체가 뭔가 잘못돼 있고 그 여성들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성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뭔가 행위를 잘못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미투에 대한 반격이 굉장히 거센데 과연 우리가 이 미투 운동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너무 체계가 워낙 강화돼 있다 보니까 미투 운동이 있더라도 그 체계가 바뀌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저희도 아이 학교에서 오는 생활 통지문에 자, 친구 몸에 손대지 않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이 미투 운동의 성공의 끝을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극히 소수의 경우긴 하지만 이 미투 운동 자체를 일종의 기득권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미투 운동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미투 운동이 여성들이 남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게 된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헤게모니가 공고하죠. 그래서 카운터 헤게모니를 만드는 작업이, 반 헤게모니를 만드는 작업이, 반 문화를 만들고 하는 작업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많이 노력해도 간신히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거죠.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이 이렇게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체제가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젠더 불균형, 성 불평등, 그게 어떤 차원에서 나오냐 하면 저출산의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보통은 이 페미니즘이 등장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려한 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면 여성들이 더 이상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그런 걸 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페미니즘을 저어한 또 한 원인이기도 했죠.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이런 일들을 경험한 서구에서 나온 증거는 남녀가 평등할수록 출산율이 되게 높습니다. 평등한 상태에서 아기를 잘 낳아서 둘이서 열심히 잘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도 학자도 우리 모두가 이 심각한 성불평등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의 방향을 같이 지금 생각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이 평등할수록, 그 사회적으로 구성한 성이 평등할수록 출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지난번에도 저도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 드렸던 펜스룰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특정 단체 내에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성들과의 자리나 모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이 미투 운동이 심해짐에 따라서 그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집단이 그 미투의 본질과 정반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까지도 격리시켜 왔는데 지금 더 격리를 해보겠다. 어떤 면에서 펜스룰은 반격의 심볼 같은 거죠. 저는 그것을 그 헤게모니의 균열로 봅니다. 왜냐하면 헤게모니라는 거는 헤게모니적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거를 헤게모니로 안 느껴야 헤게모니인 거예요. 이게 숨을 쉬듯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헤게모니인 거예요. 내가 남성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조차 안 들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고 내가 이 체제에 적응해서 잘 살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도 잘 살고 있다.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죠. 헤게모니적인 지배라면 피지배자들이 그런 걸 느끼지 못해야 됩니다. 말했다는 것 자체가 헤게모니의 약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펜스룰은 저한테 희망을 준 케이스였어요. 아주 스무스한 지배가 가능해지지 않았을 때 나올 만한 반격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정말 너무 솔직히 너무 지겹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사회 시스템이.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